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제 8일로 관세 협상의 유예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7일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련국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번 주는 이 관세 정책이 상당히 좌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FOMC 회의록도 발표가 되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관련된 반도체주들 강하게 움직일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뉴욕 증시 이 지난 금요일에는 휴장을 했었죠. 이 독립기념일로 잠깐 쉬어갔었는데 유럽 증시는 흐름이 그닥 좋지만은 않았었습니다. 한번 유럽 증시 어떤 이유로 하락을 겪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유로스톡스 약 1%가량 낙폭 보여줬고요. 또 독일의 닥스 0.61%,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까지 0.7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말 사이에 관세 관련 강경책 발언을 좀 내놓으면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유럽 내 산업에서도 관세 영향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이 주간으로 약간 보자면요.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 굉장히 강하게 뛰어 올랐고요. 오히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이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각각 1.6% 그리고 1.8%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주에 유독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고용보고서와 같은 매크로 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지난주에 보이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다우지수 우량주를 중심으로 좀 지난주에는 매기가 강하게 돌았습니다. 자, 하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현재 약간의 이 부침,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지난주에 이 시장의 돈들이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저희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신고가 위크였었던 만큼 이 상승의 색인 초록불로 가득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간 상승률이 아니라 지난주 주간 상승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적인 상승장 그림이 나와주고 있네요. 특히나 이 빅테크들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뿐만 아니라 현재 방어주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또 금융주들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준 가운데 자,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연준의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급락과 같은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위험들을 은행이 잘 견뎌낼 수 있는지를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거기를 무난하게 통과를 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다가 배당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금융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 테슬라가 유난히 좀 3% 굉장히 많이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주말 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에 결국 서명을 했죠. 이것 때문에 이 지난주 내내 계속해서 불안한 이런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됐는데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간의 이런 감정의 골이 격화가 되게 되면서 이 주말 사이에는 심지어 현지 시간으로 5일이죠.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아메리카당이라는 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X에다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은 당연히 현재 불안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이 지난 트위터 사태도 떠오르고요. 또 이어서 실제로 아조리아 파트너스는요. 테슬라 ETF 출시를 연기를 했는데 CEO가 실제로 그 연기 이유를 창당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시 한번 이 정치 일선에 개입하게 되면서 CEO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테슬라 소식 전해드렸었고요. 자, 이어서 팔란티어 6.86%. 이렇게 지난주에 많이 급락을 했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간 이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왔었던 만큼 신고가 경신을 해왔었던 만큼 지난주에는 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픈 AI가 최근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좀 수주를 하게 되면서 팔란티어가 독점한다고 생각했었던 일부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이 점 역시 이 지난주에 팔란티어의 급락에 약간 일조했던 하나의 이유였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란불로 빛나고 있습니다. 6.24% 급등했는데요.
오히려 자체 AI를 포기를 한다는 소식이 오히려 애플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오라클 약간 덩치는 작지만 애플 못지않게 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무려 11.5% 두 자릿대 상승률을 단 일주일 만에 기록했는데 이 계속해서 시작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계속해서 이 초대형 클라우드들에 대한 계약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됐었고요. 또 TD코엔의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지난주로 굉장히 멋지게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또 속보가 하나 오늘 밤 사이에 나왔습니다. 미국 행정부에다가 이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AI를 굉장히 저렴하게 약 70% 이상 할인해서 이제 수주를 한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오라클이고요.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WTI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66달러 선, 65달러 선을 좀 지지 삼아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1.48% 일간이 아니라 주간 기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오펙 플러스가 8월에 증산을 하겠다는 기대감이 현실화가 됐는데요. 관련된 내용 이따가 자세하게 보겠지만 역시나 그 기대감 그대로 이 상승 압력을 크게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주간 기준 마찬가지로 1.68%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자, 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독일 공장 수주가 조금 지난 금요일에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럽 국채 금리 자체가 좀 내려가는 흐름이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외에서 미국까지, 뉴욕 증시까지 함께 좀 금리가 끌어내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러셀 2000 보도록 할까요? 3.52% 굉장히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간 기준이고요. 자,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 해방의 날이죠. 4월 8일의 최저점에서 7월까지의 이 가파른 상승세를 3대 지수가 이어왔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그래프를 보자면요. 이 러셀은 다른 3대 지수에 비해서 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 못다했던 상승세를 지금에서야 좀 시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뎠던 것 플러스 또 감세법이 통과하게 되면서 소비 증가에 대한 수의 기대감까지 이 러셀 2000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밤 사이 그리고 이어서 주말 사이에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관세 통보 디데이, 관세 유예는요 하루가 남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내겠다고 한 건 오늘 7월 7일입니다. 자, 이어서 오펙 플러스 8월 증산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또 폭스콘의 2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주요하겠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관련해서 관세 관련 압박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자, 현지 시간 4일 이 12개의 나라에 대해서 최대 7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개별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실제 관세는요, 8월 1일에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고 발송만 7월 7일에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어떤 국가에 어떤 관세율을 매겼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또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로 이어서 현지 시간 6일이었습니다. 이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4월 2일 당시에 매겨졌어야 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예가 됐었던 관세들을 다시 한번 재부과를 하겠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좀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이 여기에 포함될까? 이게 참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좀 관망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어서 빨리 먼저 노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식으로 약간 메시지를 부여한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주요하고요. 또 이어서 4월 당시에는 굉장히 일괄적으로 공개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서한으로 개별 발송이 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으로 순차적으로 통보를 한다. 이 말은요. 또 거기에다가 관세 적용 시일을 당장이 아니라 8월 1일로 미룬다. 바로 이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때문, 다른 말로는 관세 충격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이어서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의 여지를 없애는 것들, 이전에는 잠깐 중국과 유럽이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아예 원천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통상본부장에 이어서 안보실장까지 현재 미국 현지에 급파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뭔가 안건이 잡힌 것은 없기 때문에 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이 밤 사이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이 유가 소식도 밤 사이에 또 간밤에 크게 한번 올라왔었는데요. 유가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가 8월 증산에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이기는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이 증산을 하겠다 싶은 것보다도 많은 양, 큰 폭으로 증산을 합의를 했습니다. 자, 우선 기존 계획보다 1년 빠르게 지난 22년의 감산분을 철회한 건데요. 8월부터 하루 동안 54만 8천 배럴 가까이를 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상치가 41만 1천 배럴, 약 40만 배럴을 조금 넘는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많이 증산을 하게 된다. 이런 좀 갑작스러운 기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는 이 글로벌 원유 재고가 부족하다는 러시아의 그런 주장을 일부 수용한 점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가격에 대한 이런 하방 압력을 가하는 그런 압박을 좀 약간 가해왔었죠. 자, 이어서 세 번째로는요. 이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 그리고 이어서 옆에를 보시면은 이 지금까지의 글로벌 산유량 점유율이요. 파란 부분이 바로 현재 오펙 플러스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회색 부분이 오펙 플러스가 아닌 다른 산유국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보시면 2025년 그리고 2026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오펙 플러스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50%라는 이 분기점을 넘어선 순간부터 여기에서부터는 더 이상 감산이 아니라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분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S&P 같은 경우에는요, 이 증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전망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약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에서 60달러 선까지 내려갈 전망이라고 했고요. WTI의 경우에는 5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확실히 이 증산이 합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낸 그런 보고서인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폭스콘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폭스콘이 AI 서버 수요에 힘입어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토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매출로만 보자면 전년비 15% 가까이가 껑충 뛰어오른 건데 6월 매출로만 봐도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약 10%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클라우드 그리고 네트워킹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아이폰이 약간 좀 불안한가 했었는데 아이폰도 6월 들어서는 매출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요. 이 여전히 좀 약간 밸류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그런 폭스콘입니다만 여전히 실적이 상당히 견고하고 또 향후 가이던스도 좀 양호하다 보면 앞으로 AI 산업을 한 번 더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밤 사이에 있었던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세 가지 이슈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난주에는 금요일은 폐장이었고 목요일은 조기 폐장이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을 확실히 이제 지난주 후반에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난주 전반에 걸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면 1%가량 강세입니다. 지금 시총 4조 달러 목전에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와
함께 4조 달러 눈앞에 두고서 지금 경쟁을 누가 먼저 이제 시조 4조 달러 달성을 할지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와 또 그 수요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모멘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지속 기대감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서 두 종목 모두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1%의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메타 보시면은 0.76% 오름세 보였습니다. M7 가운데서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그 가운데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연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22%가량 올랐습니다. 시장 수익률 상회로 이제 투자 의견까지 상향이 되면서 분석 리포트들도 호평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5%가량 올랐습니다.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모멘텀은 석유와 반도체 쪽입니다. 일단 석유 반도체 쪽으로는 상당히 모멘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유 바로 이 석유 쪽은 감세한 관련입니다. 화석 연료 쪽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엑소모빌도 1%가량 올랐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죠. 앞으로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이 공급망이 뚫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고 엑소모빌도 보시면은 단계적인 감세 수혜로 인해서 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이 산유국의 증산을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까지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강하고 또 장밋빛 전망이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간으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주간에 11%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클라우드 계약 소식, 사실상 오픈 AI와 더불어서 매출 성장세 상당히 낙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4.5기가와트급. 이 데이터 센터를 임차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용량이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역대급 계약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과 또 발표 소식에 11%가량 크게 올랐고요. 아마존 보시면은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이 10%나 더 남아있다라는 월가의 이 분석 리포트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3%가량 가까운 오름세가 등장을 했는데 중장기적인 재무 효과까지 기대가 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제시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와도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테슬라 보시면 3%가량 주간으로 봤을 때 내렸고요. 또 목요일장에서도 1%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앞으로 감세안을 통과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로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이 안 좋았고 CEO 리스크 여전히 있습니다. 이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과 이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제는 신당 창당 선언까지 하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팔란티어 보시면 6% 가까이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 고평가 논란이 여전합니다. 지난주에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 6% 가까운 내림세가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그 핵심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참 주말 사이 관세 이슈들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 온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제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이틀 남았고요. 또 서한 발송은 바로 오늘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든 생각이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관세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상 그간 나왔었던 이슈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을 하고 계속해서 시한을 연장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일 발표할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오는 8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이날까지 무역 협상을 끝내길 원하지만 현재 200여 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엄격한 마감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12개 국가의 조율된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에 서명했고 이 서한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해당 국가들이 협상 진척이 더디자 일종의 최후의 통첩 서한을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교역국들이 협상에 더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 정도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일종의 최대 압박 전술로 읽힙니다. 물론 새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장 상호관세 부과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공식 발효일이라고 발표했죠. 즉 아직 20여일간 추가 협상 시한이 남았다고 봐야 합니다. 즉 미국과 계속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에는 협상 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약 50여 시간이 골든 타임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한 안에 미국과 협상 단판을 짓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엔 높은 관세율을 일단 통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8월 1일을 공식 발효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 좀 질질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좀 약간 타코 트레이드를 여기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지 않나 싶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막판 협상에 좀 가열차게 지금 안보실장 그리고 통상교섭 본부장까지 미국 현지에 급파가 된 상황이죠. 우리로서는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서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이번만으로는 좀 연장만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급박하고 많은 것이 하루하루 바뀌고 있습니다. 협상 국면이 상당히 유동적이죠. 현재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협상 파트너인 제임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뢰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겠다 밝혔지만 협상 지형이 한국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긴 했지만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660억 달러에 달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상호관세율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들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쌀 시장 개방이죠. 한국은 현재 13만 톤 가량의 미국산 쌀에만 5% 조유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넘기면 무려 513%의 고유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조유 관세 할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농민 반발을 감안한 정무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품목별 관세 부담도 있죠. 자동차는 25%, 철강과 알루미늄은 50% 등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해당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공장 설립이 더 중요하다면서 관세 부과를 고집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 협상당은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만 일단은 기존 25%보다 낮은 10% 플러스 알파 관세율을 부과받은 후 8월 2일까지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증시는 물론 한국 증시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관세가 가장 제1의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보자 하면 저는 아무래도 좀 FOMC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FOMC도 관련해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상당히 좀 연준 위원들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번 전도표에서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발언들 이번에도 추가로 좀 약간 양극화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될까요? 지난주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와서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월가에선 소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해 시장 낮은 증가폭을 기회로 트럼프 이민 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고용시장 떨어지는 현상도 동시에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계속 견조할지는 확실한 상황이죠. 상황에서 연준 내 비둘기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FOMC 6월 의사록에서 연준 인사들이 분열이 실제로 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점도표에서는 19명 중 7명은 금리 동결, 10명은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등을 좀 더 확인해 놨습니다.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크리스토퍼 월러의 연설도 11일 그가 더 강한 목소리 아니면 예상보다 고용 지표를 고려해 태도로 돌아설지 등이 관심입니다. 상호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입장 등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원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는 매파적 인사였죠. 이 7월 금리 인하를 주창을 할 때 약간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는데 과연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이 고용 데이터를 보고 어떤 말을 남길지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관련해서 연준대의 한 가지 방향성도 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완전히 9월 금리 인하로 갈지 아직까지는 양분이 될지 그 점도 한번 파악을 이번 주에 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금요일 상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머스노바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이제 관세 협상 8일로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이 안에 여러 나라들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또 그 안에 포함이 되지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을 연장을 할 가능성도 현재 시사가 되고 있고요. 현재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의 의견은 어떠한지 보시면은 미국의 재무장관은 협상 불발 시 첫 부과 당시의 세율을 적용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 관세 유예 기간과 관련한 현지 시간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8일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향후 72시간 동안 매우 바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교역 파트너에게 너희가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콧 벤센트 미국 장관은 모든 나라가 최선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국가는 상호 관세율이 4월 2일 책정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상호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하고 각국의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약 100개국의 최저치인 10%의 상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고 한국 등 57개 경제 주체에는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관세까지 더해진 최종 상호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 관세 10%에 추가 15%가 더해지면서 25%의 상호 관세율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을 했는데요. 오는 8일까지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또 한미 정상회담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5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항구 통합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서 관세 조치와 또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의 관세에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인도 쪽에서는 미국의 보복 관세를 할 것이다라고 WTO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일까지 무리해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지난 5일 인도 정부가 이날 WTO에 미국이 인도에 부과하는 관세는 총 7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인도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만큼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통지문에는 인도는 자국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나 또 기타 의무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초 인도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입니다. 니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미국 워싱턴을 찾아서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인도의 26%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에도 여러 번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내서 협상을 벌였고 또 양국 대표단은 조만간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협상이 교착됐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와 그 부품에 25%의 품목 관세를 매겼는데 인도는 이 관세가 인도 수출에 28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영향을 미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의 농산물 수입을 원하지만 인도는 농업 및 유제품 시장 개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떤 무역 합의도 마감일이나 시한을 기준으로 하지 않겠다라며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8일까지 무역 협상에 서명하라고 각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도 이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계 미국 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대한 매각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갖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는 7일이나 8일에 중국 측 시진핑 국가주석 본인 또는 그의 대표자 중 한 명과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측에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시한이 9월 17일이고요. 올해 초에는 미국의 틱톡에 미국 사업을 신설한 미국 법인으로 분리하고 미국 투자자가 과반수를 소유 운영하는 체제로 하는 거래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강화 발표 이후에 중국 측이 승인의 난색을 보이자 계획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와 합의에 대해서 중국 측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중국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관계는 매우 양호한 편이며 이 거래는 중국에게도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AI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와 MS가 지금 4조 달러 누가 먼저 달성하는지를 목전에 앞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들이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분석에서 엔비디아가 먼저 이 4조 달러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은 AI 대표 주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 세계 최대 소프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4조 달러 시대를 눈앞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159.34달러, 시총은 3조 8,850억 달러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MS는 주가가 498.84달러, 시총은 3조 7,070억 달러로 바짝 이를 뒤쫓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약 3%, MS 주가가 7.9%만 오르면 두 기업 모두 4조 달러 고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시총 4조 달러는 삼성전자 13개를 합친 규모로 IMF가 추정한 올해 각국의 GDP 순위에서 6위 영국을 넘어 5위 일본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MS는 지난해 1월 각각 3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한때 시총 1위를 지켰던 애플은 올해 들어 주가가 주춤하면서 4조 달러 첫 주인공을 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와 MS 주가는 나란히 약 20%가량 상승을 했고요. 최근 장중 각각 160달러와 5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AI 훈련에 필수적인 최신 AI 칩 수요에 힘입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MS는 오픈 AI와 인터뷰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AI 기술을 생산성 도구에 접목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4조 달러 선점에 한 발 앞서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투자자,
투자자 루프 캐피털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5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은 이 MS의 AI 코파일럿과 또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를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를 $600로 제시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이 머스크 CEO가 정치와는 손절을 한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선언까지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테슬라 주가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 또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결국은 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테슬라 사업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 시간 5일 머스크는 자신이 운영하는 X를 통해서 오늘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진행된 X 내 여론조사에서 신당 창당에 65%가 찬성을 하자 곧바로 이 부분을 실행에 옮긴 셈인데요. 또한 머스크는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제 아래 놓여 있다라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낭비와 부패가 나라를 파산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 양당 체제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정치적 대안을 자처하겠다라는 선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상원 23석, 또 하원 89석 등 일부 선거구에 집중해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밝혔고요. 의회 의석수가 박빙인 상황에서 제3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번 신당 창당 선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나온 결정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국경보안 강화안이 포함된 대규모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요. 이 법안은 지난 3일 의회를 통과한 뒤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법제화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웨드부시는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갈등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이어서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가 테슬라 성장의 핵심인데 규제 당국을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이 향후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너 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발작 버튼 푸시 베이비입니다. 이게 주말에도 피곤해 죽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트럼프 지지 반대를 떠나서 트럼프가 대단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80 가까운 나이에. 근데 어디 가면 무조건 1시간 이상 연설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에어포스원에서도 또 기자회견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문제는 그래서 트럼프가 대단하다는 것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언제 잠을 잘까? 잠을 자는 장면은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코를 고는 장면은. 근데 저는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다음에 트럼프, 특히 이 3명, 거기다 이제 일론 머스크 무슨 조러건 팟캐스트, 이게 1시간, 2시간짜리를 이 여러 명의 한 10명의 인물을 쫓아다니다 보니 저 혼자 10명의 인원의 삶을 쫓아다니니까 너무 피곤해요. 이거를 진짜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일단 트럼프가 거기서 엄청난 양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 하루에 도대체 말을 하는 시간이 몇 분인지 거의 입을 안 닫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로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동영상만 보는 거지. 이 트럼프는 그 사이에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넓은 미국 땅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동 갔다가 갑자기 또 유럽 갔다가 아시아 왔다가 그 이동하는 그 피곤함까지 하면 저거는 진짜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이게 지금 이 트럼프는 자기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벤트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벤트가 또 다 쏠렸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거 계속 주말에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오와 갔다가 워싱턴 DC 와서 하나의 아름답고 큰 법안에 사인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와, 저거 얼마나 기다렸을까? 진짜 저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랬을까?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한테 맨날 전화를 돌렸겠구나.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저거 사인 안 했으면 저거 어떻게 됐을까? 저 사람은 저거 미친 듯이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년이 아메리카 250주년이에요. 독립기념일. 이번에 독립기념일 7월 4일이 249주년이고. 근데 문제는 내년에 월드컵도 있어요.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월드컵 열리고 2년 후에는 LA에서 또 오랜만에 올림픽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환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임기 내에 지금 올림픽, 월드컵 동시에 2개 빅이벤트 열리지 250주년 독립기념일이지. 근데 250주년 독립기념일 맞이해서 그 1년 전에 7월 4일 날 지금 그 하나의 아름답고 큰 법안에 서명까지 통과를 시켰지.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거기 그래서 UFC를 백악관에서 연다. 옛날에 트럼프 타워에서 그 WWE 열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빈스 맥마흔하고 서로 빈스 맥마흔 머리 다 밀어버리고 그 부인 린다 맥마흔이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앉아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지원금 끊는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기 때 중소기업부 청장이었고 그 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어진 거예요. 격투기 세계에서 후원을 많이 했던 것들이 지금은 데이나 화이트, 우리가 백사장이라 불리는 그분한테 와 있는 거죠. WWE랑 UFC랑 지금 합쳤죠. 합쳐가지고 지금 결국 하나의 회사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격투기를 미는 이 옛날에 트럼프 타워에서 했던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무대가 백악관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백악관에서 못 열었겠죠. 어쨌든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일단 자화자찬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태클을 걸 수 없는 게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여기 얘기 많이 했고 이게 공화당 지지자랑 민주당 지지자들 이념에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힌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트럼프를 반대하거나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극단적으로. 근데 중간쯤에 있으신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사실 계란 가격 낮춰서 아침에 쌍란 먹을 수 있겠지. 휘발유 가스 가격 자동차에 넣는데 싸지. 근데 또 미국인들은 우리나라랑 틀려서 우리나라는 이제 막 주식시장 3천 넘어서 5천 가서 배당을 받게 해서 미국처럼 돼서 부동산에 있는 어떤 자산의 비중을 옮기겠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퇴직연금인이 401k를 통해 가지고 주식 배당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시장의 최고치를 가버리면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401k 그리고 주식 퇴직연금 계좌로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최고치를 기록해버리니까 먹고 살기가 좋아져 버리니 이게 트럼프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중도층은.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더라도 다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퇴직연금 계좌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주식시장이 지금 다 사상 최고치잖아요, 지금. 나스닥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금 다우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 급만 오르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파월만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401k랑 퇴직연금 계좌죠. 저거는 진짜 저 제도 이후에 정말 미국인들이 부유해졌잖아요. 편안히 지금, 그러니까 평일 낮 시간에도 메이저리그 보거나 NFL이나 풋볼 봐보세요. 사람이 가득가득합니다. 그 낮에. 그렇죠? 그 사람들 왜 거기 앉아 있겠어요? 그 비싼 티켓 가격 내고. 다 401개 퇴직연금 계좌로 돈이 많고 배당이 나오니까 일 안 해도 낮에 가서 그거 스포츠 경기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계란 가격이 엄청 떨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머스크의 발작 버튼을 또 누르죠. 이 머스크가 사실 알고 있었죠.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이런 분란을 시작을 했는지.
제가 그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쎄하다. 그 합칠 때 뭔가 그렇게 느끼신 분 많았을 거예요. 트럼프랑 머스크랑 굉장히 성격이 둘 다 다혈질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합치나. 딱 봐도 그거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근데 이득을 위한 목표가 달성이 돼버렸잖아요. 대통령 당선이라는. 그게 지나고 나니까 정점 찍고 내려가는 길밖에 안 남은 거죠. 지금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버렸다. 이번에 이 하나의 아름답고 큰 법안에서 여러 가지가 폐지됐지만 바이든 정권 때 했던 예를 들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든가 태양광 풍력에 관한 지원 정책 싹 다 없앴습니다. 트럼프가.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 뭐 팁에 대한 세금 면제해 주거나 뭐 이런 쪽으로 돌렸죠. 그 정책이 몇 년 안에 전기자동차를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지금 테슬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를 더 선호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수소자동차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수소자동차는 수소폭탄처럼 폭발할까 봐 지금은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을 필요로 하지 전기자동차만 다니는 세상 원하지 않는다. 5년 후에 모든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운전해야 된다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다 폐지해버렸다. 끝내버렸다. 완전 끝냈다. 이거 사기라는 얘기까지 썼네. 치트.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발작 버튼이죠. 자기가 테슬라에 뭐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메인 캐시카우는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고 물론 로보택시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하지만 기본이 전기 자동차 아닙니까? SEX-Y 섹시 모델. 근데 그 전기 자동차는 사기고 의무화 정책은 필요 없는 정책이고 이렇게 해버리니 그렇죠? 너무 사실은 뭐 속이 걔는 나쁘겠죠. 속이 기분이 안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100년 후에 뭐 그런 거 주장하죠. 지구 온난화가 와서 해수면 온도가 몇 도 상승해서 뭐 지금 남극 북극이 녹고 있고 거기에 뭐 시체들이 뭐 떠내려오고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거기 바이러스가 뭐 얼음 속에 있던 게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근데 정말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출신이 뭡니까? 부동산업자, 부동산업으로 큰 거 아니에요. 트럼프 타워도 그래서 돈 벌어서 올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100년 후가 돼서 해수면 온도가 몇 도 상승해가지고 잠기면 어떡하냐 하는 기후학자한테 그럼 좋다. 진짜 이게 진짜 새로운 발상이죠.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땅이 더 많아진다. 이거 무슨 얘기죠? 해변가에 있는 부동산이 많아져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이 팔 땅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신선한 발상 아닙니까? 근데 신선한 발상이라고 일반인들은 느끼겠지만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땅이 잠긴다? 그거를 환경론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일어난다고 해서 100년 뒤에 그렇게 된다면 바다 위에 한가운데 있는 땅이 많아져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이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땅을 많이 팔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자유겠죠.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메리카 250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7월 4일이 249주년입니다. 미국 독립. 내년이 미국 독립 25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역사책에 남기고 싶은 거죠.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죠. 그다음에 링컨 대통령 2명 나왔어요. 자, 제가 링컨 대통령보다 뛰어납니까? 제가 조지 워싱턴보다 뛰어납니까? 예스! 거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서명, 벌수스 머스크 하나의 크고 새로운 정당 창당. 자, 이제 워싱턴 DC로 왔어요, 와이오주에서. 여기 서명하려고. 여기 자기가 세운 그 깃발 있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깃발, 높은 깃발. 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얘기합니다. 이제 기후, 아까 보면은 일련의 과정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런 업종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전기차, 태양광, 풍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석탄을 아름답다. 아름다운 석탄. 다들 석탄 발전 이제 그만해야 되고 환경 문제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아름다운 석탄이다. 그리고 바람은 오히려 안 좋다. 풍력이 밭, 계곡 다 파괴하고 새 죽이고 그리고 그 풍력 발전기 만드는 건 다 중국이고 지금 이 모든 게 어떤 타겟인지는 명확해지고 있죠. 예전부터 명확했지만 펜타닐을 문제로 해서 관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고 그다음에 풍력이라던가 이런 거 뭐 베트남을 통해서 이 지금 우회에서 들어오는 수출길 막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중국의 굴기를 막는 겁니다. 풍력 터빈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다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낭비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다 자기가 다 폐지했다는 거죠. 이제 전기차 의무화, 풍력, 태양광 싹 다 폐지하고 관세로 베트남 우에서 오는 거 막고 그 돈으로 뭐 했냐? 우리는 노인들을 위해서 팁 세금 면제, 초과근무 세금 면제, 사회보장에 대한 세금 면제. 자,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줍니다. 이런 거 보시고요. 오늘 밤 이제 불꽃놀이를 해야죠. 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고요. 이제 이 정말 큰 역할을 했죠. 이번에 하원에서 2번의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원에서 첫 번째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이 지금 통과가 됐고 상원으로 넘어가서 타이브레이크에서 벤스가 한 표 차이로 다시 통과를 시킨 다음에 하원으로 또 넘어와서 218대 214로 가결시킨 하원 의장. 그렇죠? 그 존슨 의장이 의사봉을 쥐어줍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너무 잘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재미로 두들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또 불꽃놀이를 하러 가야 되는데 또 질문이 와요. UFC 타이틀전이 열린답니다. 내년에. 자, 그리고 이제 관세기가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드디어 통보가 된답니다. 뭐 무서운 숫자가 또 등장했어요. 최대 60%에서 70%, 10%에서 20%, 60%, 70%가 우리나라가 안 되길 바랍니다만 저 60%, 70% 관세가 떨어지는 나라는 진짜 날벼락입니다, 이거. 자, 60%, 70%짜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떤 관세가 누구를 얼마를 지불할지 이제는 알 수 없는데 내가 편지 보낼 것이다. 이 얘기했고요. 8월 1일부터 시작이랍니다.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대로면 저게 무서워갖고 빨리빨리 협상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 뭐 영화의 한 장면 같긴 하더라고요, 진짜. 불꽃놀이를 막 즐기는 여사와 그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발작 버튼까지 눌렸고 이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면 창당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기 말은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사실 자기 X에 투표를 했었어요. 2대1의 비율로 새로운 정당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걸 얻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파티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까지 계속 이 투표를 했어요. 물론 여기는 앨런 머스크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65.4대 34.6이 나왔어요. 이게 미국인 전체 의견은 아니겠죠. 만약에 정말 머스크가 남아공 저기 국민이 아니고 미국인이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신당 창당 선언이 아니라 대선 출마 선언했을 거예요. 그렇죠? 머스크는 대선 출마 선언했을 겁니다. 미국인이었으면.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애증인가요? X에 예전에 지지했던 거 있잖아요. 정말 기분 나쁜 거 다 지워야 돼. 안 지웠더라고요, 다. 이런 거 있잖아요. 피격당했을 때 피 흘리면서 이거 파이트 외치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 있죠. 이거 하나도 안 지웠어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이 지금 3명이 3인방이 핵심 멤버잖아요. 백악관에서 UFC 열면 백사장은 아주 좋아할 거고. 머스크랑 이렇게 3명이 아주 핵심 멤버였는데 이런 거 안 지웠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애증이 있는가? 자, 그리고 이 지금 또 이제 지원군하고 반란군들이 등장하죠. 이 지금 1기 때 이 지금 뭐 저 멤버였어요. 핵심 멤버였어요. 이 백악관에. 이분이 배넌이라고. 근데 머스크가 이 사람을 직격합니다. 배넌이 뚱뚱하고 술에 취한 게으름뱅인데 이번에 감옥으로 갈 거다. 평생 동안 갚아야 될 범죄가 있다 이랬는데 배넌은 또 그럼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앨런 머스크는 지금 미국인도 아니고 남아공 출신이면서 지금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하고 뭐 엘리게이트 뭐 저기 만들어가지고 악어늪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 사람도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머스크를 조사해가지고 남아공 출신이니까 사실을 입증하면은 추방되어야 할 대상인데 뭘 지금 와갖고 나한테 저기를 하고 있느냐. 설전이 또 벌어졌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스콧 베센트. 트럼프가 파월 의자 집어던질 수도 있다. 충격적이죠. 자, 일요일 날 또 썬데이. 요즘에 일요일 날 맨날 나오더라고요. 또 스콧 베센트. 지금 딱 패턴이 제가 말한 대로 정해져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하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걸 정리해서 브리핑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언론 돌면서 주말에도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삼각편대예요, 지금. 그래서 또 이제 썬데이 그 일요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맨날.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자체도 지금 자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는 하기 싫다고 했죠, 저번에. 그렇죠? 나는 재무장관이 좋고 FRB 의장 시키면 하겠지만 재무장관이 좋다고 했습니다. 뭐 바보 뭐 계속 멍청이 얘기는 너무 자주 나오고. 자, 내년 5월까지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내년 5월까지 임기인데 트럼프는 지금 빨리 이제 사임까지 나왔죠. 빨리 사임을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고, 그다음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자기한테 계속해서 FRB 의장 들어오는 거 부인 안 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뒷좌석 운전자라는 얘기가 그림자 연준 의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인선을 해버리면, 미리 지명을 해버리면 파월이 내년 5월까지 안 나가더라도
사실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년 5월에 바뀌겠네. 혹은 그 전에 사임할 수도 있겠네. 이 지금 진짜 FRB 의장은 누군가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금리 인하할 타이밍이다 이래버리면 파월의 입지가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지금. 그래서 파월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화 정책을 조종하려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금리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갖고 앵커가 물어본 거죠.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농구를 좋아하나 봐요. 농구의 심판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심판은 지금 저기 파월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뭐냐면 바비 나이트가 있어요. 바비 나이트가 누구냐면 이제 미국 이 NCAA 미국 대학 농구의 아주 전설적인 농구 감독인데 지금 사망하셨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트럼프 뭐 우리나라 얼굴 좋으신 최희암 감독님도 화낼 때 화내지만 자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의자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비 나이트 학파에 가깝다. 바비 나이트 이분이 그 의자를 던져가지고 퇴장을 당했는데 그 의자가 저쪽 반대편 농구 그 라인까지 날아갈 정도로 심하게 던졌거든요. 자, 그 장면을 제가 캡처했는데 이분이 심판 판정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옆에 있는데 의자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튕겨가지고 저희 관중석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듣니 그건 뭐냐.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한 거죠.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파월이 계속 사임하라고 해도 버티고 있고 뭐 트럼프가 불러서 얘기해도 안 되고 저번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뭐 큰 데다가 서신 편지까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쌍따옴표로 느림보 거북이 투 레이트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해도 맨날 포커페이스로 나와가지고 뭐 신중하게 결정돼야 되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콧 베센트 장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비 나이트 감독같이 만약 엎어버릴 수도 있다. 뭐 어떻게 엎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림자 인선을 통해서 미리 하든 아니면은 지금 연방주택 청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리노베이션 하는데 뭐 엄청나게 호화로운 리노베이션 금액을 들였다. 근데 파월이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 하면서 조사해야 돼서 만약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법적인 그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는 해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지금 뭔가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거나 뭐가 일어나면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자를 수는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경고 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혼자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이 임기를 계속 고집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불안한 지금 그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내년도가 아메리카 250주년이라고 했죠. 독립기념. 그래서 백악관에서 UFC 매치 벌인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런 매치가 벌어진다면은 초대박 흥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추천해 봅니다. 아메리카 250주년 백악관 UFC 매치 트럼프 vs 머스크.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3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발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유예 기간 내 협상이 없으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는 기본 10%의 국가별 추가 관세가 더해진 총 상호관세율이 이미 책정돼 있다. 한국의 경우 최종 상호관세율은 25%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면서도 각국의 협상을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협상 태도를 직접 판단할 것이라며 일부 국가와는 유예 종료 전 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 이 밤사이에 뉴욕 증시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까지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오펙 플러스가 이 8월 증산에 합의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할 것이다,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 증산 폭이 우리의 예상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자, 이 하루에 54만 8천 배럴 가까이 증산하는데 합의를 한 건데 우리 예상치가 약 41만 배럴이었다는 점을 기억을 한다면 거의 뭐 4분의 1 이상을 더 많이 증산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오펙 플러스가 전략을 크게 바꿨다는 점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비오펙 산유국의 이런 점유율이 점점 확대가 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글로벌 원유 패권을 가져오기 위함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화학주들 다시 한번 좀 항공주들과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특히나 어제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자, 2분기 나프타 가격이 전분기 대비 13% 하락한 영향도 있습니다. 이 유가와 더불어서 나프타 이슈까지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프타는 이 석화 업체들에게 있어서 이 주요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 정부가요, 이 4,500만 위안, 하나로 치면 85억 원 상당입니다. 그 이상의 규모에 있어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유럽연합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어딘가에서 뭔가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지난달 20일 유럽연합이 의료기기 공공조달에 있어서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소식 똑같이 저희 미주안주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맞불, 보복 조치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 초음파와 영상 진단, 또 체외 진단, 그리고 치과 장비까지 이 부가가치 종목군 위주로 다시 한번 우리 기업이 이 반사 수혜 기대가 묻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시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1일 이 감염병 분석 플랫폼인 스타고라 출시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 환자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해외와 같은 지역 같은 곳에서 어떻게 감염병이 현재 확산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유행이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진단 플랫폼 그리고 예측 플랫폼입니다. 자, 아무래도 B2B나 B2C를 넘어서 국가 단위로 수주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 성장률이 엄청날 것이란 기대감 다시 한번 모아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 패권이 계속해서 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해외 광산을 매입한 규모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현지 시간 6일이요. 중국이 지난해 인수했던 해외 광산 가운데 거래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서는 이런 광산이 10개가 넘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이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자, 2013년 이후로 최대 규모인데요. 아무래도 히토류 패권이 반도체에 맞먹는 카드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전략 광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중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히토류 관련 유니온과 노바텍 그리고 그린리소스, 삼화전자, 동국 RNS 관련주들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제 이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위고비의 대항마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이 3분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제약업개발 보도가 바로 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자, 이 마운자로는요, 상당히 이 일라이릴리 마운자로 상당히 이 위고비를 굉장히 넘어서는 그런 효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위고비 같은 경우가요, 이 72주간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평균적으로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지만 이 마운자로의 경우에는 22%, 무려 7%포인트나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 이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제형 같은 경우에는 퀵펜, 이 펜 형태로 생긴 작은 주사기죠. 그리고 바이알, 이 병원에서 실제로 주사기에서 뽑아 쓰는 병단 위의 그런 액체류죠. 이 두 가지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사들 그리고 도매사 관련 위주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1차 유통사 후보로는 보령, 종근당 그리고 항미약품 등이 이전에 위고비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2차 도매사 후보로는
블루 엠텍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슈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덥습니다. 장마가 벌써 끝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장마는 둘째치고 비도 별로 안 오는데 습도는 굉장히 높고요. 온도도 그래서 높다 보니까 정말 습하고 고온다습한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정말 잘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7일입니다. 월요일 날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얘기들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장 분위기 보시면서 이러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장이 좀 확 무너지는 듯, 확 밀리는 듯한 느낌을 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낙폭도 낙폭이었는데 무엇보다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서요. 특히 잠시 후에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왜 이러지? 왜냐하면 바이오가 조방원 이 주도주들이 조금 밀리더라도 그 틈을 이 바이오가 좀 받쳐주지 않겠냐, 반도체하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 지난주에 참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는 바이오도 특히 마지막 날 분위기는 이러면 얘네들이 대체가 될 수 있을까, 대안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약간 허를 찔리는 그런 분위기여서요. 오늘은 전체 면 중에서 증권면에 있는 기사하고 주간 진성망을 비롯해서요. 그다음에 온라인 기사에서 섹터와 관련된 기사들을 좀 뽑아서 오늘은 4꼭지가 모두 이 시장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주 주간 지전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 쉬고 했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우리 시장만 있었고 우리 시장이 또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장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좀 이번 주 시장 전망을 일단 좀 먼저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초반에 3,100선을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이제 3,300선 그러니까 팬데믹 때 찍었던 역대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가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2% 가격 코스피가 밀리면서 3,050선대로 다시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이 6월 달에 13.9%, 역대 지난 2020년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5월 달에서 6월 달도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7월 달은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작용을 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장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관세 이후에 이게 이제 7월 8일 날 일단 끝나죠, 현지 시간으로.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대략 7월 한 10일 정도면 이제 뭔가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할 만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7월이라는 달이요. 역대 이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가장 그 상승을 많이 했던 달이었습니다. 이데일리가 한국거래소에 이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998년 이후 27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27번 동안 이 계속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게 7월이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27년 동안 18년을 샀습니다. 18번을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7월 달에 상승률이 좀 괜찮았다,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고 일각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사놓고 휴가를 갔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도 S&P 500이 7월 달은 수익률이 좀 좋았습니다. 플러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7월 달이 휴가철이라고 그래서 좀 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선입견은 좀 있는데 실제로는 7월 달 수익률이 좋았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27년 동안 매년 7월 달에 주가가 올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던 탓도 좀 있고 그래서 올해 7월은 소위 말하는 좀 화면에서 보십니다만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번에 8일 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좀 잠정치 나올 텐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야 뭐 기대를 상당히 좀 갖고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역시 이제 HBM 문제 때문에 썩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일 날에는 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리는데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뭐 이번 달에 또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많이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도 추가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이번에는 금통위가 또 금리 인하할 부분은 조금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가 아마 7월 달에 정말 좀 조정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난 금요일에 이런 급락세 이 부분이 이번 주 초반에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 또 다시 3,300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코스피가 2,800선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번 주가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 방산 섹터입니다. 뭐 올 상반기에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게 방산주인데요.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큰 모멘텀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세론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일단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풍산,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 주가가 상당히들 많이 좀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에 있는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거라 따로 표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좀 떨어졌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은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은 좀 좋을 거라는 건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옵니다만 마이너스 8%나 지난 한 주 동안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영업이익 2분기 거를 좀 전망치만 좀 놓고 보면 영업이익만 7,187억으로 예상이 돼서요. 한 달 전 전망치에 비해서 5.6%나 주가가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1% 전후 정도만 한 달 전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 중에서 역시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가장 견조한, 양호한 그런 실적이 2분기에 기대가 된다는 건데 지난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이너스 10%, 현대로템은 20%나 빠졌고요. 현대로템은 확실히 폴란드 2차 계약하고 난 다음에 세론이 나온 거죠. LIG 넥스원하고 풍산도 무려 25%나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방산주는 확실히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 문제는 이제 방산주가 쉬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세가 꺾일 거냐 이 부분인데 방산주에 대한 이 펀더멘탈 부분에 대한 그 의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여전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에 따른 이 부담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어떤 수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방산주도 중요한 예를 들어 지금 5일선이 무너진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21선을 지키느냐 여부. 그거 아마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주요 종목들의 21선 유지 여부를 한번 잘 이번 주에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게 배터리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배터리주들이 좀 올랐죠. 물론 뭐 30-40% 이렇게 오른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워낙에 땅바닥으로 내려왔던 걸 생각하면 2차전주들이 좀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좀 가질 법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17%가 넘게 올랐고 지난 한 주 동안 LG엔솔 7.8%, 그다음에 양극재회사죠. LNF가 7.8%,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4.2%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표도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물론 SK이노베이션이 좀 유독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 3-4%에서 많게는 6-7%까지 주가가 좀 모처럼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흥국증권 같은 경우 리포트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 역사적인 저평가 국면이다. 데이터 향
수요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반 경제성이 이제 충분히 단단해졌다. 이제는 오를 거다.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을 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추가 악재만 없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도 여의도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또 따져보면 아직은 업황에 대한 뭔가 좀 개선 여지는 좀 적습니다. 일단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긴 하는데 좀 아직은 좀 미진하죠. 미국은 또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 이제 그 폐지가 굉장히 임박했고요. 유럽에서 전기차 많이 팔리긴 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우리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사실 좀 약합니다. 대부분 중국 쪽 CATL이나 이쪽 배터리를 많이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국내 배터리 업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ESS 정도다, 에너지 저장 장치 정도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ESS도 LFP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LFP를 아직 만들어내는 데가 없죠. LG 엔솔이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딱히 LFP가 아니라 뭐 NCM이나 뭐 다른 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배터리 업계가 수혜를 보기에는 좀 ESS도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좀 좋았던 게 롯데 케미칼, LG화학 등이 석유화학주입니다. 물론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2차 전지랑 좀 엮여 있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철강도 좋았고 석유화학도 괜찮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LG화학이 지난 한 주 동안에만 26%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관련돼서 올라간 그 부분도 물론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28% 올랐던 거에 비하면 사실 LG화학은 연초 이후에는 마이너스 15%가 되기 때문에 딱히 좋다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석유화학주들이 좋은 거는 일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 나프타 가격이 좀 시작한 지 한 달 이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하는 에틸렌의 이제 핵심 소재가 되는 그런 재료인데 이게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석유화학주들의 종목들의 이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원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데요. 석유화학도 역시 아직은 펀더멘털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얘기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도 지금 오른 거는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에 대한 일종의 순환매 성격을 일단 보는 해석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아직은 펀더멘털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동력이 좀 소멸된 시장이었습니다. 관세 협상도 현재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한번 숨을 골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잖아요. 네네. 자, 숨고르기 장세였던 지난주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뭐 지난주가 이제 7월의 시작이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6월 30일부터 시작했지만 뭐 7월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주 중반에 뭐 상승 시도도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약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후반부에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결국은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 한 주 동안 코스닥은 0.7% 하락하면서 글로벌로 본다면 한 중위권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라든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유가도
소폭 상승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관세 유예를 앞두고 베트남과의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보다도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결국 이것이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낮아지게 하는 그런 걸로 귀결이 되면서 시장은 이제 막판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제 코스피에서 한 43억 순매수를 해서 겨우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이제 4,5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옴으로써 2주 연속 대량으로 지금 순매도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왔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 후반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순매수한 업종은 화학, 철강, 금속, 건설, 전기가스, 통신 그리고 서비스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강했던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이런 건 없고 오히려 이제 소외된 업종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양시장에서 지금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가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철강의 대표주인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지주사라든지 뭐 전기전자 뭐 이쪽에 들어가는 두산도 1,000억대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순매도 상위에는 네이버, 현대로템, SK하이닉스가 있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주 연속으로 지금 순매도 1위 종목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주간 단위로 순매도 전환되었다는 정도 특징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철강, 금속, 화학, 반도체, 바이오, 유틸리티가 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강세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후퇴한 것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동 시장이 상당히 네. 생각보다는 좀 견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잖아요. 네네. 좀 시장 반응이 좀 어땠나요? 사실 뭐 처음에 이제 고용 지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면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이제 리포트들이 발간됐는데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더 우세하지 않았나라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죠. 전월 대비 14만 7천 명 정도 증가해서 그 직전 월에 14만 4천 명은 물론 예상치였던 11만 명 증가보다는 그 상회를 하는 거고요. 실업률도 지금 4.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는 고용 호조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향후 고용 지표가 좀 약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여러 있었던데 저조한 민간 고용이라든지 그 경제 활동률 참가율이 하락했고 여기에 둔화되는 임금 상승률이 대표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고용은 지금 7만 4천 명 증가에 그치고 오히려 주정부와 헬스케어 고용 증가가 8만 명 이상 차지했는데 그 직전월에 민간 고용 증가가 13만 7천 개였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건전하지 못한 고용 증가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동 참가율이 62.3%였는데요. 이것은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실업자들이 구직을 포기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탈했기 때문으로써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아진다고 경기 침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반드시 경제 활동 참가율이 하락한다음을 감안한다면 낮게 나온 실업률을 좀 좋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잘 나온 고용 지표로 인해서 이게 미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확률과 9월 인하 확률도 낮아졌는데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9월의 경우에는 인하 확률이 일주일 만에 한 74%에서 64%로 낮아졌습니다. 만일 향후에도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가 더 잘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연준이 9월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고용으로 인해서 사실 지출이 많이 좀 증가할 것인데 이는 곧 재정 적자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렇다면 결국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상당히 전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것도 이런 원인이 있지 않았나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럴 경우에는 사실 금리나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에게는 좀 부정적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2차 전지 업종에 이게 주 후반부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300원에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를 마무리 지었는데 사실상 이제 주간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이제 3월 대비로 돌파를 한 것이 아닙니까? 네네. 61,700원 돌파를 했습니다. 좀 앞으로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가 될지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간만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투자 전략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뭐 일선에서 삼성전자 많이 매매를 네. 했는데 항상 이제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든지 아니면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항상 그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실망매가 또 급격하게 출현되는 모습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이 이제는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3월 하순 기록한 주간 종가 기준 고점인 61,700원을 돌파하고 이제는 이제 그 저항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저항선 돌파의 역시 가장 큰 주역은 외국인 매수세였는데요. 지난 2주 동안 한 5,3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조 2,700억입니다.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거의 한 6천억 가까이 지금 하락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향 조정되는 것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최근 리포트에서는 무려 4조 6천억 영업이익까지 추정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에서는 한 5조 원대 초중반 요 정도까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우상향한다는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한데 일단 레거시 D램의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HBM 관련해서도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분기에는 HBM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주력 고객인 엔비디아 향으로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실한 그런 시그널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저는 이러한 재료들이 외국인 수급에 그대로 좀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과 관련한 전략적 대응이 가장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PBR 1배적으로 상당히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지선이 혹시라도 깨지더라도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입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은 철강 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상당히 침체를 겪었고 또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해서 좀 저런 부진을 면치 못했던 그런 철강 업종인데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또 지금의 분석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사실 철강의 업종 지수를 좀 보시면 철강 금속이죠. 코스피.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른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거의 27.3% 상승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로 안 좋은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기간을 좀 더 뒤로 해서 6월 이후로만 보신다면 지금 철강 금속 업종이 17.1% 상승을 해서 13.2% 상승한 코스피 대비로는 현재 아웃퍼폼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일단 업종 지수가 최근에 이제 강해진 원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미국이 지금 50%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했던 6월 초순에 최악의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최악의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향후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그때 주가가 이미 이제 바닥권을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보신다면 7월 말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산 열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투자 심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수요 측면에서 살아나는 흐름은 별로 없지만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중국에서의 감산이 조금씩이지만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었고요. 또 내년에는 감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제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시설 감축, 폐쇄까지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공급 능력 축소로 인한 어떤 철강제 가격 상승 요인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있었는데 현대제철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철강 업체들이 철강 수요 감소와 미국의 어떤 관세 부과로 인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일부 공장 가동 및 생산을 무기한 중단함에 따라서 적정 수급이 유지되면서 철강 가격 방어가 가능한 점도 업종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또 이제 2분기에 이제 현대제철이 분기 흑자 전환 그런 이슈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사용 후 핵 원료 건식 저장이 가능한 특수용기를 제작하는 업체 중에 세아 베스틸 지주가 이제 언급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전반적인 업종 분위기 쇄신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단 7월에 있을 품목별 관세 협상에서 철강 제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확실한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단 중국의 구조조정이 내년부터 시작되면서 철강제 가격 안정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긴 사이클로 좀 보셔야 되는데 2028년까지는 좀 꾸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철강금속 업종에서의 이 탑픽과도 관심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탑픽은 현대저철로 볼 수가 있겠고 관심 종목은 뭐니 뭐도 업종 대표주인 포스코홀딩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철 같은 경우는 지금 다수의 증권사가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의 또 실적 성장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070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전 2개분기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일시적인 조업 중단에도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과 중국산 후판 덤핑 판정에 따른 관세 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7월 말로 예상되는 열연 반덤핑 예비 판정에서 반덤핑 판정이 나올 경우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데 열연은 후판 대비 수요가 4배 크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열연 반덤핑 효과만으로도 내년 최대 4,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주가가 지금 PBR 0.25배로 역사적 저점 수준인데요. 업종 대표주 포스코홀딩스 대비로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철강 종목 중에서는 투자 매력도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보셔야 되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예상 컨센서스가 7,200억 정도인데요. 최근 증권사에서는 6천억 원대 초반까지도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은 그보다도 또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철강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동시에 환율 하락에 따른 투입 원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철강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 수급 상황도 철강 업종 대표 종목으로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철강 업황이 개선될수록 매수 강도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지금 2차 전지 업황 개선 시 업종 내 가장 빠른 주가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신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탑픽은 현대제철 그리고 관심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실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7월 실적 시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오늘 LG전자, 내일 삼성전자 발표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약 70조 원 수준으로 한 달 전 대비로는 한 1.3% 감소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시즌 초반에 실적을 발표하는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LG 에너솔루션의 실적이
추정치 감소세가 좀 거의 뚜렷한 관계로 실제 실적 역시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 하수 이전까지는 실적 시즌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 크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후반부에는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조선, 방산, 전력기계 등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실적은 예상치 부합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환율 영향을 받는 자동차 실적이 아마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근까지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은 운송, 유틸리티, 통신, 레저, 화장품 등이 있었고요. 또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업종은 가전, IT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서 업종 내에 일단 보유하신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도 이번 주부터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수 있는 업종으로 증권업을 꼽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2분기보다 3분기에 또 실적 개선세가 높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재라든지 또 이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내수 관련 소비재 종목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정치 상향, 하향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일까지 이어질 관세 협상의 결과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좌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전망과 또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이번 주 증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이것이 뭐 강행되는지 아니면 연기되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또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소식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위치상 긍정적 이슈에 뭐 더 반응하기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외국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예상과는 다른 또 이게 지수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외국인이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일부터의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관세 협상 이외에도 뭐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록 공개, 뭐 한국은행 금통위, 또 옵션 만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 소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또 하락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시에는 일단은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일단 반도체, 증권, 바이오, 2차 전지, 또 중국 소비주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좀 더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의 결과와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 수급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커플링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